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탕탕평평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탕탕평평은 이름 그대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탕평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조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쓰면서 신하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침 새해가 영조가 즉위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영조와 정조가 왜 탕평책을 썼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특별전 포스터 보니까 뭐 삽살개 그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특별전 연다 그러면서 삽살개를 주인공으로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도 재미있는 발상이긴 한데 예. 또 그걸 보면 또 사납게 짓는 삽살개예요. 그것도.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탕탕평평 이름 발음도 좀 어려운데 네. 탕탕평평 이름의 어떤 특별전을 보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네. 규장각 자료 중에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정조의 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인장을 보면 탕탕평평 정도가 아니라 탕탕평평평평 탕탕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납게 짓는 삽살개 그다음에 탕탕평평평평 탕탕 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있습니다. 예. 탕탕평평평평 탕탕. 예.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랬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그 삽살개부터 살펴보면 영조가 화원 김두량의 삽살개 그림에 직접 어제시를 남겼거든요. 네. 뭐 임금이 시니까 이제 어제시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게 너의 소임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대낮에 그렇게 길에서 짓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화면 가득하게 그려진 삽살개가 고개를 막 치켜들고 이빨을 막 드러내고 사납게 짖고 있거든요. 그거 사자 같잖아요. 맞아요. 털이 이렇게 눈 다 덮고 있다가 갑자기 확 하고 이 드러내면 좀 맞습니다. 무섭거든요. 네. 근데 영조는 왜 이런 글을 남겼습니까? 그 전시기획자 얘기를 들어보면 영조가 탕평을 반대하는 무리에게 주제도 모르고 나서지 말고 네 본분을 신하의 본분을 지키라라고 비판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전 그 포스터 모델로 이제 나온 거죠. 네. 뭐 아전인수 해석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도 들지만 네. 그 마침 그 김두량 삽살개 그림을 다룬 논문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대충 나오더라고요. 삽살개가 주인을 지키고 온갖 삿된 존재를 물리치는 충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런 삽살개가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한다면 그 개는 이미 그 주인을 무는 맹견일 뿐이지 충견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지. 그건 아닌데. 김두량이라는 화가는 예.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금이 이렇게 거기다가 어제시까지 써줄 정도로 뭐 대단한 그림 실력을 평가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삽살개뿐만 아니라 네. 김두량의 사계 산수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도 영조의 어제 글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두량이 고사 목룡도라는 작품을 보면 표암 강세황의 글이 적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냐면 영조 임금이 김두량에게 남리라는 호를 하사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신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최고의 임금이 영예네요. 사랑을 받았다. 그런 화가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삽살개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자세히 보면 더 잘 그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털 올 한 올까지 정말 극세밀화로 그렸거든요.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짖는 입도 그렇고 혀의 모양도 그렇고 옆으로 누운 귀도 그렇고 바짝 곤두선 털도 그렇고 치켰던 이렇게 꼬리 이런 걸 봐도 네. 그렇고 되게 싸납게 짖어요 보면.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컹컹 소리가 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 듯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김두량의 다른 개 그림이 있는데 흑구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까만 개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풀밭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뒷다리로 가려운 몸통을 긁고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다라는 거고 개 그림의 전형이 이제 이암의 목연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원이나 해원 같은 그런 개 그림이 있는데 네. 거기를 봐도 삽살개처럼 이렇게 김두량의 삽살개처럼 사납게 짓는 개는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김두량에게 야 짓는 개 좀 그려봐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글을 쓴 게 신하의 본무도 모르고 떠들대는 이런 당바싸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좀 이렇게 꾸짖는 뭐 그런 해석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근데 왜 영조는 탕탕평평평평 평이 네 글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탕탕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장을 왜 쓴 겁니까? 예, 정조가 그런 건데 정조가. 정조의 경우는 그 소문난 일벌레 책벌레였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한 책에 여러 가지 도장을 찍어요. 내 거다라는 그런 책이 소장본이라는 걸 도장을 찍는데 그걸 장서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보면은 장서인 중에서 보면 뜻을 크게 갖고 정진하라는 뜻인 홍제. 그래서
이 홍제가 호거든요. 벼로의 정조에. 예. 홍제전설하고 시문집도 있을 정도로. 네. 그 눈에 띄고 그다음에 만기라는 그런 장서연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임금은 하루에 10,000가지를 처리한다 그래서 보통 서경에서 일일만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기라고 한 장서연이 많은데 만기칠남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요. 그리고 탕평 관련 장서연 중에는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되게 심오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물 만천이 있는데 다른 군주는 그러니까 그 형태에 따라서 아무리 뭐 물이 이렇게 그 있어도 그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 비춘다라는 의미예요. 네. 굉장히 심오한 뜻인 게 뭐냐면 세상의 주인인 군주는 백성의 다양한 능력을 골고루 활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장서연인데 예. 모든 장서연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핵심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탕탕 평평평평 탕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읽으니까 귀에 네. 잘 들어오네요. 탕탕 평평평평 탕탕. 네. 왜 8글자나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를 이렇게 도장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8자잖아요. 예. 8자를 그 도장에다가 새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은 탕평평탕만 보여요. 아 그래요. 4글자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건 4글자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여덟 글자라고 탕탕평평이라고 하냐. 8자냐고 했더니 네. 연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본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세히 봐라. 탕자 밑에 땡땡이 있다라는 거예요. 땡땡. 그 땡땡도 그 시절에 땡땡을 썼어요. 땡땡을 썼어요. 땡땡 많이 쓰거든요. 찍을 때. 평 밑에도 땡땡이 있고 그래서 그 땡땡이 예. 반복보어라는 겁니다. 도장을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정말 탕탕 평평평평 탕탕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봤겠네요. 당연히 그게? 알아보죠. 지금도 그 보면 그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 이 반복보어가 그렇군요.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거. 보면 얼마나 탕평을 갈구했으면 뭐 탕탕평평이라든가 혹은 뭐 심하게는 탕탕 평평평평 탕탕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정조임금이 그 정도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정조임금은 당신의 그 침전 이름도 탕탕평평실로 지었습니다. 실제로. 침실 자기 침실이. 예, 그래서 정주실록에 나오는데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나는 침전에 특별히 탕탕평평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 뭐냐면 정구파랑 호월일가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8개의 창문에 이렇게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면서 정말 끊임없는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고 정주실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문에 붙였다는 글귀는 어떤 겁니까? 어떤 정구파랑 뜻입니까? 호월일가인데요. 예. 이건 정말 이것도 심오합니다. 변방도 오랑캐도 앞드락이나 한 집안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이라든가 당색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다짐을 정조임금은 잠자리에서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들어도 훌륭한 임금이었구나 이 생각을 안 할 네.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영정조가 추진했던 탕평이라는 말 어떤 유래를 갖고 예. 있습니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괜히 탕탕평평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서경을 보면은 네. 주소 홍범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은 붕당과 편파가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평평하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이 주소 홍범이라는 건 뭐냐면 홍범 구주의 준말이고 그 중국 하나라 그 우왕이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진 9개의 조목 구주의 큰 법 홍범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네. 그중에 5번째 조목이 황극인데 거기에 탕탕평평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탕평평의 핵심 조건이 뭐냐면 네. 임금이 표준을 세워서 탕평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탕평책의 인임은 17세기 인물인데 박세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소론의 영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북극성을 여러 별이 호위하면서 이렇게 그 궤도를 이렇게 쭉 돌듯이 예. 임금도 뭐 임금이 이렇게 뭐 정한 표준에 따라서 신하가 모든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북극성과 뭇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누구를 대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왕이 기준을 세우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되더라도 왕이 기준을 세워서 공평하게 만든다. 뭐 이런 그 기준이라는 거에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표준을 세워 이뤄가는 황극탕평 이것은 박세채라는 분이 숙종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네. 영정조 때 실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임금이 표준을 세운다라는 예. 거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 강화에
방편이고 그것을 우리가 황극탕평 임금황이라는 거하고 지극하게 세운다 표준을 세운다 그래서 극자를 써가지고 황극탕평이라고 말을 씁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임금이 내 맘대로 뭐 기준 막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탕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탕평의 그 이 엑기스가 뭐냐면 어떤 당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다른 당파에 쓸만한 인물도 기용한다라는 조제론 이것이 이제 그 황극탕평의 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조제론이 뭐냐면 약을 조제하는 그런 이치. 예. 여러 약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약의 처방은 군주의 몫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당파가 정권을 잡으면 반대당이 깡그리 일소가 되는 이른바 환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른 입장이다. 그래서 승자 독식, 패자 일소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지만 망국적인 당파 싸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탕평이라는 것은 임금이 중심이 돼가지고 화해와 공존 경쟁을 펼치는 그런 정치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조는 그 역사 시간은 다 배운 건데 네. 탕평책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습니까? 사실 그 이 무술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네. 영조가 당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 왕이 올랐는데요. 네. 당시에 그 소론이 이복형이면서 장희빈이 낳은 그런 임금 경종편에 서 있었고 그 노로는 그런 경종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지했던 연인궁 그러니까 영조를 왕세제로 이렇게 옹립을 하거든요. 세운다 말이죠. 근데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는 과정에서 왕세제 영조가 연루된 그런 시의 음모설 독살설이 아주 그럴싸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의미냐면 왕세제 영조가 경종의 와병 중에 정말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상극의 음식인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 그리고 막판에는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인상과 부자를 함께 드시도록 고집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록에 보면은 어이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영조가 고집을 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역적으로 몰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세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예. 실제로 막 국문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네네. 관련자들이 와서 예. 이게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럴듯한 그런 그런 그 진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종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생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약간 좀 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숙종의 세 번째 부인인데 인원왕후하고 그다음에 왕세제가 좀 우호적이었던 소론 옹곤파 이 사람들이 도와서 겨우 왕위에 오르죠. 1724년 내년이 이제 300주년 되는 해인데 네. 근데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영조의 이런 이 여러 가지 의혹 정통성을 문제 삼은 이인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네. 그 난에 가담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굉장한 큰 난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 반란이 정말로 가까스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진압이 되죠. 근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은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탕평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소론들 많이 죽이긴 했어요. 결국은 그래요? 그랬는데요. 예. 이런 그 상처 입은 그런 정통성을 해결하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니다 변명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인재의 난을 평정한 내용을 담은 감난록이라는 책을 보면 예. 모든 반란의 이 뿌리는 붕당이 있다. 당파 싸움이 있다라고 못을 박는데 왜냐하면 영조는 뭐라 하게 되냐면 소론이 경종을 밀고 네. 노론이 자기 자신 왕세제를 밀었기 때문에 이게 죽기 살기 싸움으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 후보자를 미는 형세니까 이게 잘못하면 패배자는 반란 역모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승자 독식, 패자 일소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이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반란도 그렇고 붕당이 있다라고 못 박았죠. 이게 그러니까 피가 막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제론 같은 그런 게 나온 건데. 네. 그러면서 영조가 나는 경종 승하하고는 관련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 변명의 글을 막 여기저기서 남기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 효종과 현종, 숙종의 혈통을 잇는 사람은 경종하고 나뿐이야. 정통성에 문제가 없어. 그리고 네. 경종의 명으로 내가 왕세자가 된 거지. 왕세자가 된 거니 내가 누구의 뭐 명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야. 경종이 나보고 시켜준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 게장 사건.
최대 의혹 사건인데 예. 독살설 관련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경정께서 드신 게장은 내가 아니라 수락관에서 올린 거야. 그리고 가을철 별미라고 해서 형님이 정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 그런 책도 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변명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예. 막 아닌데 옵니다. 뭐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정면 돌파를 선언한 정면 거나 돌파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힘으로 네. 해결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다지고 이인자의 난도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황국 탕평을 뭐 선언하는데 이 1742년에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네. 뭐라 그러냐면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으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치우치고 두루 사귀지 않으면 소인이 사사로운 생각이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성균관 유생들한테는 너희들 당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네. 과거 시험장에 나오지도 마. 뭐 그런 식으로 훈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아예 붕당을 탁 깨버려 버리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네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건 뭐 사실 솔직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붕당이라는 게 지금도 뭐 파가 계속 나뉘잖아요. 네,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런 예. 건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정조는 또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건 의리탕평을 세워요. 근데 의리를 누가 세우냐? 임금이 의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임금이 세우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거 의리는 학문이 신하들보다 이렇게 뛰어나야지 뭔가 의리를 세우잖아요. 정조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즉 만백성과 신하들의 아버지이자 스승일 정도로 예. 학문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네들보다 더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리를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사행정도 온전히 이제는 왕이 틀어잡고 하는 건데 거기 1785년 12월에 창덕궁에서 열린 그런 칠림 도목정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예. 그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예.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게 되죠. 도목정사가 뭐예요? 인사고과 관리들이 인사고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이동, 승진, 삭탈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어자 앞에 이렇게 삼배수의 후보자 명단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삼배수가 있으면 거기는 도장을 찍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옥새도 이제 정각 밖에 이렇게 있고 특히나 이 규장각 관원들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띄는데 규장각 관원들이 승지와 함께 내시와 사관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오히려 인사행정 담당인 이조 병조의 어떤 당상관들 담당자들이 텐마루에 앉아 있고 실무자들 이조 병조 텐마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각 밖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규장각 관원 뭐 이런 측근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왕권 강화를 모색했다라는 것을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렇게 탁 낙점하듯이 한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당파에 따라서 인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엄청 강화가 됐는데 예.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재상이자 당시 69살이 된 노재상이 심한제에게 보낸 편지, 비밀 편지라고 하는 것이 네.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편지를 통해서 이제 뭐 사직상소를 내라고 막 사주를 하고 진짜 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리 보여줘 나한테 사직상소를 내가 보고 한번 데스크 보고서 허락을 해줄게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허락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사주하는 사직상소를 사주하는 그런 편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이 심한지는 그거의 사주에 따라서 상소도 내고 막 사직도 내고 그러면서 진짜로 물러납니다. 이조 참판직에서 물러나고 규장각의 제약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조가 노재상에게 입에 담지 못할 뭐 욕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예를 들자면 그거죠. 69살 47살 정조가 69살 심한지한테 경을 내가 격이 없이 여기는데 경은 갈수록 입조심하지 않는구나. 이 떡이나 먹고 말 좀 전하지 마라라는 속담을 명심하라 라고 하면서 생각 없는 늙은이 같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자들을 가리켜서는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는가. 그리고 호로자식이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욕설도 퍼붓고 그렇습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조와 정조가 추진했던 탕평책 성공을 거둔 겁니까? 근데 뭐 즉위한 지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슨 당파 싸움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뭐 동서, 대북, 소북, 남서, 노론, 소도로 바뀌고 지금은 청명당으로 분화했다라는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개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탕평책은 실패한 거네요. 그러나 이 왕권 강화든 뭐든 간에 백성들의 삶의 보탬이 되면 그것으로 업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균요법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예. 하여튼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붕당이 좀 어떻게 보면 덜어지니까 그런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가지고 균역법이라든가 하천 정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 시행을 했죠. 이런 것 우리 정치권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그렇습니다. 힘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다. 그렇죠. 그거 해결하면 기본적으로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씨의 발로였다라는 것은 뭐 확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탕탕평평평평 탕탕. 오늘 재미있는 거 배웠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의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원제는 킬러스 오브 문플라워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영화로 만든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미국의 실제 역사입니다. 기자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그레는 같은 제목을 가진 문플라워라는 논픽션에 이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문플라워는 오클라호마주 오세이지 영토의 광대한 초원을 뒤덮는 제비꽃 클레이토니아를 의미합니다. 제비꽃은 4월이면 만개하는데요. 5월이 되면 자주달기비, 노랑데이지 같은 키가 큰 꽃에 햇빛과 양분을 빼앗겨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세이지족 인디언들은 그래서 5월을 제비꽃을 죽이는 꽃들의 달이라고 불렀답니다. 플라워 킬링 문의 본격적인 이야기, 여성 인물 몰리의 여동생 애나의 죽음 역시 5월에 시작되죠. 엄청난 석유와 불을 찾아 몰려든 백인들은 오세이지, 아니 그들의 돈 곁을 맴돕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백인들은 오세이지족의 목숨까지 빼앗습니다. 목숨을 빼앗아야 그들의 부, 그리고 그 부의 원천인 유전과 땅까지 완전히 뺏을 수 있으니까요.